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만 사는 새옹지매라고 하더니 틀린 것 하나 없더이다. 갑자기 무슨 말인고 하시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니 다 늙은 후에도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매 순간이 경험이고 배움이라는 것을 다 젊은 인생 끝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사는 것에 재미가 없어요.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의 일과 같은 경험을 앞으로 다시는 겪을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남편이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평소 등산을 참 좋아하던 그이였는데 세상을 떠나게 된 그날도 남편은 등산을 하러 갔었어요.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말을 자식들이 씁디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기가 좋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정말 새벽같이 등산을 다녀오는 양반인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오후 4시쯤 갑자기 산을 타고 싶어졌다며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해질 텐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려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남편이 타는 산은 차로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 왕복으로 시간 계산을 하면 3시간은 좋게 걸릴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니 제가 안 말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남편은 올라가다 상황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정상까지 안 가더라도 내려오겠다고 했고 저와 그러기로 약속까지 한 뒤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더라고요. 죽을 때가 다가와서 예민해졌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려고 그랬다는 것을 남편의 소식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이미 젊은 지 한참 된 나이니 괜찮지 싶으면서도 그 일을 떠올리면 함께한 세월이 너무도 생생해 늘 가슴이 아립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편 앞으로 금싸라기 땅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남동녀의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는데 종중 소유의 땅을 온전히 그이가 다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 그 종중 땅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었어요. 남편은 심지어 그 땅 명의를 제 명의로 하라는 생전의 유언까지 남겨놓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죠. 남편이 남겨둔 유언장에 적힌 날짜는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에 작성했던 것이더군요. 마치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유언을 적은 유언장을 땅 문서와 함께 챙겨두었더라고요. 이 땅의 존재를 알게 된 자식놈들은 제 아빠가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한 슬픔도 잠시 자식은 겉났지 속은 못 낳는다는 말처럼 슬픔에 잠긴 저를 앞에 두고 속도 없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어요. 참 아무리 제 자식이라지만 나이만 먹었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들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는데 땅 문서를 보고는 금세 슬픔이 가실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편과 제가 오랫동안 자식들 곁에 머물고 있어서 슬픔이 덜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들과 딸은 제 이런 속도 모른 채 땅 문서에 뽀뽀까지 해대며 땅의 존재에 신이 나서는 그동안 왜 그렇게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다며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렇게도 큰 소리 떵떵거리며 살다 가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생전 자식들이나 제게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들놈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자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남자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며 턱하니 큰 돈을 내어주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말인 것 같았어요. 아들과 딸은 떵떵거리던 아빠가 새삼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남겨주신 땅 정도면 정말 값어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만 있을 수 있냐며 고민할 것도 없다고 당장 팔자며 한참을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살기 퍽퍽한데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보태면서 말이에요.
제 앞으로 남겨준 것이지만 아들과 딸은 마치 자기들의 몫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저는 완강하게 거절하며 그 땅은 제가 죽으면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 이 말에 아들과 딸은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 둘 다 굶어 죽을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팔고 돈이 생겨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갑자기 생긴 경제적 여유로 아끼며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눈 녹듯이 사라질 게 안 봐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그 뜻을 따를 수 있겠어요. 부모라면 응당 자식들을 위해 악역도 자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그 상황에서도 저는 제 생각을 강하게 피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었고 사위도 사업을 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기에 이런 애들에게 돈을 덜컥 쥐어준다면 안 주는 이만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아들과 딸의 의견을 따라줄 수 없었지요. 참 다행인 것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과 딸은 생각보다 빨리 제 의견에 수긍을 해주었어요. 자신들도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생긴다면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그로 인해 의미 있는 금전이 너무도 가볍게 사라진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질 것 같다고 제 말대로 하겠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부 앞에서 한낱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군요. 자식들이 하는 행동 중 속보이는 짓을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저한테 엄청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도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한두 달에 한 번 안부 연락을 할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정말 매일같이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생전 사오지도 않은 과일이며 옷이며 명절 때도 몸만 달랑 오면서 갑자기 그런 것을 사왔어요. 누가 저한테 더 잘 보일 건지 남매끼리 기싸움이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니까요. 한 놈이 안에 받쳐 입는 옷을 사면 다른 놈은 겉옷을 사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든 것들이 함께 식사하자며 들들 볶을 정도였죠. 그래도 안 그러던 자식들이 그렇게 챙겨주니 좁습디다. 자기들 살기 바쁜 자식놈들은 둘러보러 잘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 남편까지 여의고 앞으로 외로워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하나 적적한 마음에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자식들이 서로 저를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 줄 다 알면서도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 같지 않아서 아무리 부모래도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를 겁박해서라도 얻는 시대인데 제 자식들이 아무리 속보이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 뜻을 따라주겠다고 하고 세월이라는 것이 또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저를 챙겨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조금 얄미웠지만 조금 지나고부터는 그래도 남은 부모라고 저를 챙기겠다는 자식들 덕에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 미워할 수 있나요? 자식 중에 유독 마음이 가는 아이는 바로 하나뿐인 며느리입니다. 금싸라기 땅이 생겼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늘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준 고마운 아이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잘하는 듯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혼자 남은 나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씨 덕인지 남편이 남겨준 땅 덕인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첫 기회를 지낸 며칠 뒤 아들과 딸이 애도의 기간도 끝났으니 남편에 대한 슬픈 마음은 그만 털어버리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늘 자신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가족들이 지낸다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도 기간도 끝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히 뭉쳐서 함께할 날을 위해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슬퍼하시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애도 기간도 지났으니 그전처럼 생활하기 시작해야죠. 맞아. 엄마가 가장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그리워하면 좋지 않아.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말도 우스갯소리지만 있잖아요. 설마 엄마, 아빠가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지? 얘는 그럴 리가 있니? 좋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걱정도 미련도 없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그럼 이 김에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가족들 좋은 추억도 만들면 얼마나 좋아. 엄마, 같이 해외여행 가실 거죠? 그래 엄마. 우리 같이 그렇다 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잖아. 거기다 엄마는 해외여행 자체가 처음 아니야? 이번을 기회로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우리랑 가서 좋은 날 실컷 보내고 오자. 그래요. 우리 남은 가족 똘똘 뭉쳐서 단합 제대로 하고 와요. 엄마도 가면 분명 좋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시국이 아니라 해외여행이 자유로웠기도 했고 해외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의 취지가 마음에 들어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사위의 친누나가 필리핀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필리핀으로 초대를 하였다면서 그곳으로 가면 딱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가 72세였는데 그래도 그 나이치고 참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어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제가 건강할 때 많은 추억을 쌓아야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더라며 저와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고 싶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떠난 필리핀에서는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딸과 사위는 그곳에서 좀 더 놀다가 돌아가겠다고 했고 아들도 이틀 뒤에나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돌아가야 했어요. 늙은 애미를 챙기느라 효도 관광 위주로 다녔으니 너희끼리도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오라는 의미로 저 역시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을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공항으로 가야 하는 차가 어느 낡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함께 오지 못한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군요. 함께 다녀오고 싶었지만 제 걸음으로는 공항까지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들을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도 금방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누군가 제 뒷덜미를 잡았고 저는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갔어요. 저는 뒷덜미를 잡힌 채 끌려가는 와중에 어딘가에서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진작 줬으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 미련한 놓친네. 그렇게 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한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필리핀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글도 노인 학교 다니며 간신히 배운 제가 알 턱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를 불러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저의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할 뿐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 사람을 불러주는 이 하나 없이 저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사실을 말한다면 자식놈들이 저를 낯선 타국에 버린 것이지요. 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나이에 낯선 타국에 수감된 상황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실제로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어요. 제가 행복했던 날, 그리고 그리운 사람, 또 혹은 자식들의 모습까지도 환각이 보이고 환청까지 들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 증세를 보여 미쳐 날뛸 때마다 병원 같지도 않은 그곳에선 진정제 같은 것을 놔주곤 했는데 그게 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지요. 남편을 떠나보내고서도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정말 1년 같다는 표현이 꼭 맞을 정도로 지옥과도 같았어요.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기서 나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망연자실한 채로 지내게 되었어요. 수감되어 지낸 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3달. 이런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살다 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중에는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처음에는 그 숨막히는 곳에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봤자 저를 도울 사람은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딸이 돈을 주고 절 이곳에 가둔 거라고 생각을 하니 더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이가 있으니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수감되어 병원에 갇혀 산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 한국말이었고 제 이름 석자였죠. 잘못 들을래야 잘못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한국말 한마디 듣는 것에도 갈증을 느꼈다고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문 앞으로 한 걸음에 다가가 누구냐고, 누가 날 찾아온 거냐고 고개를 내밀었죠. 그리고 저를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장 처음으로 찾아와준 그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원망해놓고도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울음을 벅찬 감정에 눈물만 흘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서 있는 처음 보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며느리가 대동한 변호사였어요. 저는 울음이 진정되고 한참 후에야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온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 제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간의 모든 진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되었고요. 어머님, 이제야 찾아오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간 많이 외롭고 힘드셨죠?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돌아가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정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전후 사정을 좀 내게 알려주렴. 모든 사실을 다 말이야. 실은 어머님을 이곳에 가둔 사람들은 바로 남편과 신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에도 정신병원은 있을 텐데 이 먼 다구까지 와서 날 가둔 거야. 응? 그건 낯선 타국에 수감되면 금방 저 세상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그 땅이 산속되니까 그걸 노렸던 거죠. 이 괘씸한 놈들, 한나 돈 몇 푼의 재부모를 이따위로. 그런데 넌 내가 여기 있던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니? 그런 거야?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을 통해 어머님의 소식을 들은 게 전부였어요. 필리핀에서 지내기 위해 집을 얻게 되었고 아마 한동안은 그곳에 머물러 계실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과 신우가 연락하는 내용을 듣게 돼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당하고 계실 줄은. 아이, 그럼 넌 내가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아들이 순순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걸로 시작했어요. 다행히 원래도 제가 자주 찾아뵙고 가깝게 지내서 큰 의심은 하지 않았고 남편이 이야기해 준 것을 토대로 수소문해서 찾아낸 거예요. 고맙다, 아가. 고마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와주다니. 내가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졌다. 저를 가둔 것은 역시나 아들과 딸이 작정하고 이곳에 버린 것이 맞았어요. 제가 낯선 타국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수감 생활을 하면 다 늙어 외로움에 찌들다 빨리 저 세상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금방 저 세상에 갈 거니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대화를 아들과 딸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 잔인무도한 것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아들을 통해 얻은 제 정보를 통해 수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변호사 교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저를 구해주러 온 것이었어요.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자식들에 대한 마음과는 반대로 안도감도 몰려왔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와 그간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놈과 며느리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며느리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더는 제 가족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이곳까지 와준 것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감사함에만 심취해 있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며느리와 변호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더군요. 그들이 조사해 알아본 결과 아들과 딸은 매달 제가 갇혀있는 정신병원으로 병원비를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남아있었고요. 아들과 딸이 증거에 대해 안일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를 타국의 한 정신병원에 숨겨뒀을지 감히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이 저의 보호자로 와 퇴원 수속을 밟았고 저는 2년 만에야 제 발로 세상 밖에 땅을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들을 몽땅 챙겨 곧장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다 마쳤어요. 자식 중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상속인 자격 박탈과 상속 결격 사유로 아들과 딸에게 소상을 걸기로 했지요. 무사히 며느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퇴원 후 한국까지 오는 데만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며느리랑 변호사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말이에요. 혹여라도 제가 준비 없이 귀국하게 된 것을 아들과 딸이 알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거기다 며느리가 그간 힘들었을 저를 위해 폭풍과 몰아치기 전 푹 쉬었다 돌아가자고 하여 그녀의 말을 따랐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딸 몰래 한국에 와 집안을 뒤집어 놓았어요. 시기가 딱 좋게 아들과 딸이 제가 살던 집을 내놓기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집에 자주 들락거렸을 때라 제가 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과 딸과 마주하게 되었고 자식놈들은 저를 보고는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사시나물 떨듯 떨어대며 저에게 무작정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한국에 어떻게 왔어? 오빠가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요. 내가 왜 너희 엄마야?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 너희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아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버리다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엄마.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버려. 우리한테도 다 사정이라는 게 있어서. 사정이 있어. 아이고, 그래. 나도 이제 사정이라는 것이 생겨서 너희를 자식으로 거둘 수 없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진심이야. 우리가 돈에 미쳐서 어떻게 됐었나 봐. 잘못했어요.
엄마, 이건 다 오빠가 계획한 일이야. 나는 판기를 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거지. 정말 싫었어. 믿어줘요, 엄마. 잘못했어. 응?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저는 뻔뻔하게 서로를 탓하며 끝까지 부모인 제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이는 이것들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아들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던 딸녀는 제 계좌에서 5,300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발견된 후라 애초에 믿지도 않았고 이것까지 싸그리 묶어 소송을 걸었어요. 몇 날 며칠을 잘못했다며 싹싹 빌러오던 아들과 딸, 그리고 나중에는 사위까지 찾아와 오해라며 제발 취하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짓 없을 거라며 빌더라고요. 그런 사위의 말에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자식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쏟아부었어요. 장모님,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자식이잖아요. 저희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네, 사람을 해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건가? 내가 다행히 목숨 붙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너희가 한 짓이 나를 없애기 위한 짓이라는 걸 내가 다 아는데 뭐?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 이미 저질러 거 다 저질러 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린가?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소송 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형님도 저희도 힘들어서 도움 좀 받고 싶었는데 모른 자신 건 처음부터 장모님이셨잖아요. 자식이 도움을 청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분께서 이렇게 끝까지 매몰차게 구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내가 애초에 사업을 하라고 제안했나? 그 멀쩡한 직장들 다 때려치고 자기 일 해보겠다고 일 벌린 것들이 돈 있을 땐 내가 안 보이더니 돈 떨어지니까 나한테 빌붙어서 알랑방구 껴대는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가 다 큰 것들을 걷어먹여야 해? 자네, 대답해보게. 사돈한테 금전 도움 청해본 적은 있는가? 단 한 번도 없겠지. 늘 딸년이 나한테 가장 먼저 손 내밀었고 난 단 한 번도 안 쥐어줘 본 적이 없으니.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악해봐도 많이 부족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하지만 가장인데 어쩌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야지. 그러다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자락 희망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그러지니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속이 뒤집혀졌고요. 그러게 왜 희망이 생겼다고 믿었어. 애초에 그 땅은 내 남편이 나에게 남긴 것일세. 그런데 왜 자식들이 탐을 내냐고.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난 내가 죽기 전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기대를 심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욕심에 눈이 뒤집힌 너희가 날 없애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지. 진짜 내가 그곳에서 운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 되었네. 속물인 자식들을 둔 내 업보라 여기며 살 테니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게나.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게 된 사위. 부모라는 이유로 원망스럽고 미운 자식들이 축 처진 어깨를 한 채 제 집을 나서는데 그게 마음을 이상하게 했답니다. 그래도 더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감싸줄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그런 알량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어그러뜨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소송을 강행했죠. 비록 친족 상도례로 아들과 딸은 적은 형량을 받았지만 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희소식이었어요. 마흔이 다 되는 나이가 될 동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련한 자식놈들이 이제는 반대로 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 해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발 이 김에 세상살이를 혹독하게 배웠길 바랄 뿐이었죠.
제가 70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참 많아요. 하지만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부모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사랑하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그저 부모이기에 사랑하는 것이니 돈 따위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걸었던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아들과 딸이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러 다시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부모라면, 아니, 저보다 더 자식만을 위해 사는 부모였다면 다시 받아주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미련한 자식놈들이 차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구나 하고 다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일 뿐인데요. 저는 자식들에게 결국 매몰차게 대하고 말았어요. 네 부모는 죽었다고요. 너희가 죽인 그 부모는 이곳에는 없다고 돌아가라고 해버렸죠. 아들과 딸은 울음을 터뜨린 채 돌아가더군요. 자신들의 행실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실감을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원래 제가 죽어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그 땅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얼마 안 돼서 다 내놓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기간인 8개월 만에 그 땅을 다 처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물 같았던 땅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끌어들였기에 더는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 더더욱 말이에요. 제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다 하늘에서 만나길 바랬을 남편에게 이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도 그 땅을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 개차반 같은 자식 같지 않은 아들과 딸이 아닌 남이라도 진짜 자식같이 느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다 썼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바로 양딸로 제 마음에 품은 딸인 며느리에게 증여했으니 말입니다. 저를 구해준 목숨값이기도 했지만 아들놈과 이혼한 뒤 혼자 손주들을 다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일부를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놈과 만나 한평생 살면서 행복했던 시간보다 마음고생을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을 며느리. 그럼에도 저를 잊지 않고 먼 타국까지 찾아와 끝까지 저를 도와준 귀인에게 그 정도 감사의 표시는 응당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증여에 대해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양육비를 챙겨줘야 했지만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은 후 빚이 생겼다는 걸 빌미로 자꾸 양육비 주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핑계 삼는 수밖에 없더군요. 손주들은 가난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지내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하니 할미인 저라도 톡톡히 할머니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내 손주들이 다른 것도 아닌 금전적인 부분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너무도 큰 죄책감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별별 말을 다 가져다 붙이며 설득했어요. 며느리 역시 아들놈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신이 버는 것만으로는 버겁다는 것을 느끼던 처였기에 결국 제 뜻을 따라 받아주었어요. 그제야 저는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지요. 제가 증여해준 덕에 며느리는 손주들 방 하나씩 주고도 며느리 방에 여유 공간까지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들놈이 나중에 저를 도와준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고 술에만 취하면 찾아가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며 사는데 한 번씩 자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도 술에 취한 채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과 딸 모르게 잠적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 또한 며느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실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우연히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다 지리산 자락의 고즈넉한 마을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온 가족이 함께 가깝게 지내면 참 재미있겠다며 손주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지리산 주변의 마을은 아니지만 한 고즈넉한 마을에 며느리와 동네 이웃으로 이사를 왔어요. 며느리의 집만큼 좋은 곳은 아니지만 혼자 지내기에 참 안락한 그런 곳이에요. 그 전에 살던 곳에는 멀지 않았지만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되려 지금은 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보낼 정도로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회춘을 하는 기분으로 지내게 되네요. 웃을 일이 끊이질 않아요. 손주들 재롱에 마음 잘 맞는 며느리에 아주 행복합니다. 자식놈들이 언제 어떻게 저를 찾아와 괴롭히고 허튼 짓을 할지 모르지만 2년 동안 해외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지내며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그날 죽지 않고 잘 버틴 정신으로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며 씩씩하게 살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 편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큰 좌절을 맛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저를 따르는 제 곁에 서서 저의 생각을 믿어주는 며느리도 손주들도 있으니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장마와도 같던 2년의 지옥의 시간을 보낸 뒤 무지개 뜬 하늘을 보며 웃으며 지내는 지금 어쩌면 다시는 죽을 때까지 겪지 않을 그 일이 아직은 가끔 악몽이 되어 어두운 밤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던데 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떠오를 것 같아요. 며느리와 함께 왕래하며 지내기 전까지는 정말 그날의 꿈을 꾸면 숨이 멎을 것처럼 가쁜 호흡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지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귀인인 며느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기 전까지 소소한 행복들이 가득한 나날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가정의 평화는 언제나 따뜻하길 소망하고요. 늙은이가 글솜씨가 좋지 않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